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자, 중세 유럽의 성장과 변화. 여러분 교과서 124쪽입니다. 먼저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세기 경부터 서유럽 세계는 안정 속에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봉건 제도가 성립되던 상황. 우리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죠. 자, 봉건제. 자, 봉건제가 성립되던 상황은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왔고 누르만들. 그죠? 더하기 서쪽에서는 마자르족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슬람.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었죠. 엄청난 혼란의 시기가 계속됐는데 11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은 외부 침략이 없이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삼포제가 확산되면서 삼포제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중세 유럽의 장원의 경영 방식입니다. 뭐 춘분제, 추분제, 그다음에 춘경지, 휴경지, 그다음에 뭐 휴경지 이렇게 농경지를 세 개로 돌려가면서 농사를 지었다. 물론 생산력이 높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이제 요 삼포제에다가 말과 무거운 쟁기 이건 뭐가 이루어지는 게요? 깊이가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깊이가리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한 건 당연하겠죠. 이에 농지가 부족해진 서유럽인은 개강과 개척 사업을 성어 엘베강 동쪽으로까지 진출하였다. 이제 엘베강 동쪽 하면 대개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베를린 있죠, 베를린. 베를린. 여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요게 라인강입니다. 요게 라인강이고요. 그렇죠? 예. 요게 라인강이에요. 요게 라인강. 이게 엘베강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음, 자, 요거 엘베강. 엘베강 동쪽으로까지. 엘베강 동쪽으로까지 이제 어때요? 거의 뭐 러시아 땅이죠. 오늘날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땅까지 이제 유럽인들이 농경지가 부족하니까 어때요? 건너가게 됐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의 크리스토교 국가들은 이슬람 세력에 맞춰 재정복 운동을 펼쳤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는 우리 저번에 뭐 프랑스의 누구 이야기했어요? 카를로스 마르텔 여기 있는 뚜르와 뿌아티에 전투 이야기했잖아요. 이때는 이슬람 세력들이 어디를 넘어서 여기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여기 파리 근교까지 쳐들어갔지만 요를 카를로스 마르텔이 물리쳤죠. 카를로스 마르텔이 물리치긴 했지만 이베리아 반도는 아직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누구를 몰아내게 됩니까?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왕국이 수립되는데 이제 하나가 에스파냐, 하나가 포르투갈이 되는 거죠. 자, 한편 11세기 후반 셀주크 투르크 이건 한편입니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 이 셀주크 투르크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을 받던 비잔틴 제국. 이때 이제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이거 딱 눌러보면 떠요. 황제가 누구였냐면 알렉시우스 1세예요.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이었던 누구에게 우르반 2세에게 셀주크 투르크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원병을 요청합니다. 뭐 이때 비잔틴 제국은 여기 나와 있으려나? 여기 없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없네요. 여기도 없네요. 없네. 이때 비잔틴 제국은 거의 이제 어때요? 소아시아 지역에 요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남아요. 조그마한 나라밖에 안 남고 모든 땅을 다 셀주크 트로키아에게 뺏겼죠. 이런 상황에서 알렉시우스 1세가 누구에게 원병을 요청했다?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원병을 요청해요. 이 교황 우르반 2세에게 원병을 요청한 거야말로 서노마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볼 때는 드디어 이제 어때요? 비잔틴 제국과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어때요?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상황이 되죠. 역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크레르몬 공회의를 열어서 이제 어때요? 십자군 전쟁을 제창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제창하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요. 호응을 해요. 1번 교황권의 확대를 노린 교황. 그 다음에 2번 제후와 기사들. 그죠? 이제 이번 기회에 제후와 기사들은 어때요? 뭐 영토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노렸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상인들은 뭐냐면 상인들은 이제 당연히 부의 축적이죠. 부의 축적. 농민들은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을 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96년에 처음으로 시작됐고요. 제1차 십자군 원정은 예루살렘을 되찾았지만 곧 이슬람 세력에게 밀려 빼앗겨요. 그러니까 이 십자군 원정 가운데 겨우 성공을 거둔 건 어때요? 1차만 성공을 했었어요. 1차만. 여기 나와 있네요. 이때 이제 비잔틴 제국은 이렇게 조그만했었죠. 렉시우스 일대. 여기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예요. 셀주크 투르크. 1차만 성공을 했었고요. 3차는 뭐 3차 때 겨우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긴 가지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차 때에는 얘들이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4차 때는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점령을 해버려요? 여기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차는 어디 엉뚱한 튀니지 뭐 이런 데 가는 등 가면 갈수록 이제 어때요? 십자군 전쟁은 원래 본래 목적을 이제 상실하고 이제 어때요? 뭐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서 놀아나는 뭐 그런 정도 상황이 돼요. 여기 이제 아까 라틴 제국이죠. 자, 실패했다. 자,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 사회는 크게 변했다. 꼭 체크하자. 여기 보자. 1번 교환권 세태. 그죠? 그 다음에 2번 제후와 기사들이 몰라. 아까 한 방 잡으러 갔는데. 3번 그 대신 누구의 힘이 세졌다? 왕권은 강화되었다. 그죠? 왕권은 강화되었다. 4번 이걸 통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상인들은 돈을 벌었다. 상공업. 왜 그러냐면 비록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중해 제해권을 다시 누가 장악해요? 그리스도 세계가 장악을 하죠. 그 다음에 5번. 아까 이제 그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서 비잔티움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 세계에 전파됐고요. 얘가 뭐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새로운 이제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죠. 새로운 그리스 문화가 아, 서유럽에 오면서 새롭게 르네상스 운동에 영향을 줬다. 요 5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다시 이렇게 되돌림 해가지고 5개 꼭 알아둡니다. 요 표택이에요. 표택이 꼭 알아두세요. 2번 이상은 말할 테니까. 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필히.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자, 11세기경부터 아까 11세기경부터 유럽 사회가 어때요? 안정을 이뤘다고 그랬죠? 자, 유럽 사회가 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상포식 농법이 이루어지면서 농업도 발전하고 인구도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교통의 요지에 시장이 생기고 시장에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들었다.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죠? 유럽 아이들은 원래는 영주들이 어디 살았어요? 성곽에 살았죠. 성곽을 유럽 아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부르그라고 불렀어요. 특히 이제 독일 지역이죠. 독일 지역. 여기도 보니까 마테스부르크, 그죠? 뭐 함부르크, 그죠? 룩셈부르크. 이 부르크가 성이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성이 여기에는 누구만 살았어요? 기사, 영주들만 살았겠죠? 영주들만 살았는데 이제 도시가 커지면서 밖에다가 성을 하나 더 쌓아요. 성을 하나 더 쌓게 되면서 여기에 상공업자들이 거주하게 되죠. 이게 이제 상공업자들도 어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부르크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상공업자. 나중에 이제 시민 계급이라는 단어, 아니면 요즘은 자본가에 해당되는 단어, 무슨 단어가 돼요? 무르주아라는 단어가 이제 중세 유럽 중기 시대부터 만들어져요. 뭐 처음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11세기 이후에 드디어 이제 부르주아 계급, 시민 계급, 자본가 계급에 해당되는 단어가 생기죠. 자, 아무튼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슨 무역이 발달했다? 원거리 무역이 발달했다. 아직까지는 어때요? 상공업의 규모가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원거리 무역이 발달했다. 그럼 이제 원거리 무역의 베이스 어디를 연결하는 무역이냐라는 이야기야. 원거리 무역이 이제 여기 이제 원거리 무역의 내용이 나와 있죠. 원거리 무역이야. 자, 원거리 무역의 내용은 뭐냐면 큰 원거리 무역인데 일단 이탈리아, 북이탈리아, 요 지역은 금융업과 직물업, 그 다음에 베네치와 제노바, 동방무역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함부르크, 여기는 이제 독일이죠. 독일 북부지방.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한자 동맹이 있었어요. 한자 동맹.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뭐 목재라든가 아니면 가죽, 뭐 이런 모직물 공업 이런 것들이 좀 발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쌍파뉴, 쌍파뉴는 여기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한자 동맹을 서로 연결하는 도시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북방무역을 연결하는 전기시, 뭐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그래서 여기 이제 쌍파뉴 지역에 있는 뭐 아우스부르크 이 얘들 친구들은 이제 은행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처럼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졌다. 원거리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원거리 무역입니다. 이제 원거리 교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아까 이제 북부 지방에 있었던 한자 동맹. 이탈리아가 아니에요. 한자 동맹 유명했었고요. 북부 지역입니다.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쌍파뉴는 요 프랑스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랑드로 있죠. 프랑드로. 나중에 이 프랑드로 지방 때문에 뭐가 벌어지냐면 백년 전쟁이 벌어져요. 백년 전쟁. 여기는 뭘로 유명했냐면 모직물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직물 공업지대에 있네요. 모직물 공업지대. 그래서 이제 이처럼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도 이제 뭐가 발달하게 됐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다. 자, 도시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어요. 원래는. 맞죠? 그죠? 도시가 뭐 원래 이 도시가 원래 기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원에 있었으니까 경제력이 커지자 도시민이 재력과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요. 자, 도시민은 스스로 시의회를 구성하여 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신분상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들에게 뭘 낸 거예요? 돈을 내고 신분상의 자유를 얻은 거죠. 도시민은 공동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길드. 또 이거 길드 두 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두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주관식 내면 불만이 별로 없겠죠.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올 거예요. 객관식. 주관식 아니면 객관식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객관식으로 내는 게 낫겠다. 길드라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 길드. 길드 어디 갔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 길드요. 음, 이쪽에 올라와 있어요. 길드요. 이 길드는 도시민들, 즉 상인과 수급자들이 만든 동업조합이에요. 그래서 노동시간과 생산기간, 상품가격 등을 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정을 어긴 회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길드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독점 판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길드가 서서히 커져가면서 뭐예요? 자유경쟁이 저해가 됐죠. 자유경쟁 아닙니다. 길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에 뭐 장이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함부르크 장으로 우리가 물건을 내놓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수량이라든가 가격을 미리 결정을 하죠. 수량이라든가 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물건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생산과 교육을 통제했다. 이제 이러다 보니 길드 같은 경우 뭐가 아니에요? 자유무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길드 같은 경우 문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길드요. 그래서 중세 유럽 하면 길드 이렇게 상징이 되죠. 길드는 맨 처음에는 상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으나 대상인이 길드 운영과 도시 행정을 독점하자 또 뭐 또 등장하냐면 수공업자 길드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수공업자 길드는 가장 위에가 이제 장인이죠. 마스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장원 정신 할 때 마스터피스 그러잖아요. 요때 이제 생긴 단어죠. 장인. 그다음에 장인 밑에는 직인과 도제가 있어요. 이게 직인, 도제로 거치면서 장원이 되는 데는 거의 20년에서 30년이 걸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길드는 개방 경제가 아니라 무슨 경제다? 폐쇄 경제다. 근데 중세 유럽 때는 폐쇄 경제를 해도 문제가 없었다. 왜? 시장 규모가 어때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경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길드라는 조직이 먹혔던 거죠. 근데 이제 시장 규모가 더 커지면서는 이제 길드가 도리어 어떤 역할을 해요? 상공업 발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근대가 되면서는 이제 길드가 사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자 화폐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화폐 경제. 원래 그 로마는 무슨 경제였어요? 화폐 경제였는데 뭐 게르만의 침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노르만이라든가 마자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슬람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급자족 농촌 경제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장원이었죠. 그런데 외세의 침략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다시 도시 중심의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됐죠. 영주도 농민들에게 부역 대신 부역이라는 건 뭐예요? 노동이었죠, 노동. 자기 땅에 가서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영주 직영지라고 불렀어요. 영주 직영지에 가서 일주일이 6일이에요. 6일 가운데 3일 가서 일을 한 것을 보고 우리가 부역지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영주들도 농민들에게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뭘 받기 시작해요? 현물과 돈으로 받기 시작해요. 현물과 화폐지대를 받기 시작했다. 화폐지대. 그러니까 그 중세 유럽 장원에서는 애시당초는 뭐가 없었어요? 현물지대라든가
화폐지대가 없는 부유역지대였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시라든가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얘가 뭘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화폐지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농민은 구역에서 벗어나 더 이상 영주 직영지 가서 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곡물 가격이 오르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자 농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올라갔어요. 자, 왜 경제적 지위가 올라간 거예요? 아까 영주들이 귀찮으니까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농산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어때요? 뭐 농노들에게 뭘 받았는데 화폐를 받았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농노들이 영주들에게 내는 부담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농노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욱더 올라가 있다. 이제 경제적 지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된 농민들은 돈을 주고 이제 어때요? 돈을 주고 영주들로부터 농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겠죠. 이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돈이 급했던 영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게다가 게다가 14세기 중엽부터 유럽에 뭐가 유행해요? 흑사병이 유행해요. 그 유명한 페스트죠, 페스트. 페스트.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유럽 인구의 요즘 우리 코로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코로나는 저리 가르죠.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오 어, 유럽 인구의 얼마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뭐 크게 볼 때죠. 유럽 인구의 얼마가 30%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30% 이상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인건비가 이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농민들이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게 됐어요. 농민들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자 영주들 같은 경우 이제 어때요? 영주들 같은 경우 돈이 급하니까 어때요? 더욱더 빨리 일반 농노들 같은 경우 영주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이 해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농신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들었고 이제 어때요? 장원은 서서히 어떻게 됐다? 해체되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어디 이야기냐면 서유럽 이야기예요. 서유럽 이야기. 그런데 동유럽 이야기 일부 지역은 어디냐면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뭐 독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수입이 줄어들자 역으로 영주 직영지를 확대하고 농민들을 다시 뭘로 잡아놓기 시작해요? 부역지대로 잡아놓기 시작해요. 부역지대로. 이제 그러자 농민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중세 말기에는 짜크리난 그다음에 와트 테일러와 같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유럽에서는 농노 해방의 분위기가 강해지는데 동유럽에서는 농노가 해방되지 못해요. 그래서 동유럽은 농노 해방이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게 돼요? 동유럽의 동유럽은 농노 해방이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게 되냐면 이제 19세기까지 저지게 되죠. 19세기까지.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교황권을 세태 봅시다. 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추락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망한 친구들이 누구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실패로 끝나면서 누구가 망해요? 교황도 망했고 그 다음에 제후와 기사들도 망했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권위가 올라간 건 누구예요? 국왕과 상인들이죠. 국왕과 상인들은 이제 어때요? 권위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교황의 권위 하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우리 옛날에 한번 붙었었죠. 성직자 그때는 누구예요? 성직자 뭘 놓고? 임명권.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독일 황제 누구였어요? 그렇죠. 하이니 4세가 한판 붙었죠. 이거 누가 이겨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기자 하이니 4세가 쪽팔리게 여기 가서 어때요? 무릎 꿇고 빌었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그렇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랬어. 자, 이거 카노사의 굴욕 얘도 꼭 알아두세요. 이때는 누구의 권한이 약화된 거예요? 황제권의 권한이 약화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약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었어요. 다시 한번 누가 붙은 거예요? 교황과 황제가 다시 붙었죠. 이때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냐 말리냐를 놓고 싸웠는데 이때는 누가 이겨요? 삼부회의 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부회는 프랑스 의회예요. 프랑스 의회를 삼부회라고 불렀는데 왜 삼부회예요? 부서가 몇 개? 3개. 귀족, 성직자,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 해갖고 프랑스는 프랑스 의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삼부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삼부회의 지지를 받았던 필립 4세가 이겨요. 그래서 이때 필립 4세는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겨버려.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아이고, 아비뇽 유수. 그렇죠. 아비뇽 유수는 거꾸로 누구의 권한이 하락된 거예요? 그렇죠. 교황권이 약화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년 만에 아비뇽 유수요. 꼭 알아두시고요. 70년 만에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돌아갔으나 아비뇽에서도 교황이 선출되면서 교황이 2명의 시대가 돼요. 이처럼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자 교회의 개혁운동이 전개돼요. 교회 개혁운동.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영국의 누굽니까? 뭐 위클리프라든가. 그 다음에 보헤미아 후스. 보헤미아는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체코예요. 체코. 보헤미아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성서에 대한 신앙을 주장했다. 이거 꼭 체크하세요. 성서. 즉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성서에 없는 이야기는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성서에는 교황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도 있지만 성서에는 교황이란 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황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위클리프하고 휘스. 그죠? 교황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니 로마 카톨릭 교황이 얘들을 살려놨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콘스탄치 공회를 열어서 얘들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화형에 처해버리죠. 화형에 처해버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위기를 극복을 했지만 교황의 권위는 그 위에도 계속 떨어집니다. 십자군 전쟁 맥없이 해가지고 교황은 점점점이 됐죠. 자, 아까 이야기했죠. 교황의 권위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누구의 힘이 세졌다? 왕의 힘이 세졌다. 자,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이제 거꾸로 누구의 힘이 강해진다?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왕은 사법권과 과세권을 가지고 상비군과 항상 준비된 군대죠. 관료를 양성하는 중앙집권 체제. 자, 유럽의 중앙집권 체제의 모습. 사법권과 과세권을 왕이 가졌고요. 드디어. 그 다음에 상비군과 관료를 양성하였다. 이게 이제 중세 유럽 이후에 나타난 중앙집권 체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노력하였다. 또 도시의 상공업자는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누구 편을 들어줘요? 왕 편을 들죠. 아무래도 상공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분열된 게 좋아요? 아니면 통일된 게 좋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남북한이 장사 입장입니다. 온전히 장사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이 분열된 건 당연히 손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공업자들도 그래서 어떤 나라를 꿈꿔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꿈꾸면서 누구를 후원했다? 국왕을 후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왕권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누구들, 기사들은 뭐가 도입되면서 화약이 도입되면서 더욱더 세력이 약화돼요. 더욱더 세력이 약화됐다. 그 다음에 영국은 원래부터 왕권이었대요. 영국은 원래부터 왕권이 어떤 나라? 강한 나라라고 그랬죠. 그죠? 원래부터 왕권이 강한 나라였어요. 왜 그랬을까? 노르망디 왕조가 영국에 정보광조를 세웠잖아요. 정보광조. 그죠? 정보광조를 세웠기 때문에 원래부터 영국은 왕권이 강했어요. 그런데 12세기부터 귀족의 정치적 저항이 물리쳤다. 특히 영국 역사상 가장 못난 왕, 조낭. 조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실지왕이라고 그래요. 실지왕.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때 영국은 하나는 프랑스 땅, 하나는 영국 땅이었어요. 거의 영토가 비슷비슷했는데 이 조낭 때 프랑스 땅을 다 뺏겨요. 프랑스 땅을 다 뺏겨버려요. 다 뺏긴 상태에서 전쟁에서 털렸어요. 전쟁에서 털렸지만 진 전쟁이지만 어차피 돈은 썼잖아요.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있는 재산 절반을 날리고 영국으로 와서 이제 의회에게 뭘 요구하냐면 돈을 요구해요. 돈을. 그러자 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자 귀족들이 좋아했겠어요? 귀족들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면서 귀족의 권리를 요구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를 요구합니다. 대헌장 1215년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근대 영국의 시작이죠. 대헌장. 얘도 어우씨, 이렇게 이번 시간 별표 칠 게 많네요. 자, 대헌장의 내용을 보자. 짐은 왕국에서 자 전체의 자문에 따르지 않고 일체의 군역 면제세 혹은 보조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따르지 않고도 체포되지도 옥에 갇히지도 재산을 빼앗기도 않으며 자 어떤 방식으로도 파멸되지 않을 것이며 짐은 존왕이죠.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왕이 마음대로 뭘 하지 않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이 마음대로 귀족들을 잡아서 뭐 체포하거나 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체포하지 않겠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의회의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의회의 허락. 그러면서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의회가. 그래서 이후에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상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주의 대표. 얘들은 이제 하원이죠. 하원. 그래서 모범의회를 거치면서 양원제 의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모범의회 이게 나오고 양원제 의회 그러면 얘는 어느 나라? 영국입니다. 프랑스는 아까 의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랑스는 그쵸? 3부회라고 그랬죠? 프랑스는 3부회. 얘는 영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자, 프랑스는 12세기 말 필립 2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낭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조낭하고 싸워서 이겨서 영국 영토 땅을 대부분 회복했고요. 그 다음 필립 4세. 아까 교황 누구하고 싸웠어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싸워서 이겼던 친구가 요 필립 4세였고요. 보니파키우스 8세와 필립 4세가 싸울 때 3부회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국왕 편을 들었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야기예요? 비, 용, 유, 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는 프랑스 안에 영국령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디냐면 프랑드로 지방이에요. 오늘날 네덜란드 지방인데 벨기에와 이 지역을 놓고 100년간 전쟁을 벌이게 돼요. 100년간 전쟁을 벌이게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아까 뭐 조낭이 뭐 땅땡이를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땅땡이를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고는 있는데 오를레앙 정투 이게 마지막 100년 전쟁이죠. 100년 전쟁 당시에 영국의 프랑스 땅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거의 뭐 반반 치킨이잖아요. 반반 치킨. 이렇게 많았는데 100년 전쟁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 있던 영국을 다 몰아내버리죠. 아까 여기 있던 이제 여기 어때요? 이베리아 반도는 드디어 이제 어때요? 완전히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죠. 이슬람 세력들 완전히 몰아내고 1492년 비슷한 15세기네요. 비슷한 15세기. 아무튼 100년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둬요? 드디어 프랑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등장하는 여인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유관순노나 그러는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요? 잔다르크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여 통일된 영토를 확보하였으며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오늘날 프랑스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 100년 전쟁입니다. 자, 100년 전쟁 후 영국에서는 계속 다 왕위 계승 전쟁이야. 아까 100년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도 영국이 반반 치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노르망디 공국에 반절은 영국, 반절은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왕위 계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우기면서 벌어진 게 이제 어때요? 여기 아까 100년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10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영국 내에서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랭카스터 가문과 그 다음에 요크 가문. 랭카스터는 빨간 장미. 그죠? 요크 가문은 흰 장미예요. 둘이 전쟁을 벌였는데 최후는 누가 이겨요? 랭카스터가 이기죠. 랭카스터가 이겼고 그래서 애가 누가 돼요? 헨리 7세가 되면서 무슨 왕조가 열리냐? 튜터 왕조가 열립니다. 튜터 왕조.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전성기는 언제 때부터? 바로 이 튜터 왕조 때부터 영국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튜터 왕조 때. 자, 한편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어요.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962년에 누구예요? 오토 1세. 오토 1세가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이 받죠. 나는 이제 독일 왕이 아니라 근데 독일 왕이 좋아요. 로마 제국 황제가 좋아요. 명칭이.
그쵸, 당연히. 로마 제국 황제의 명칭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독일 왕이지만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할 거야.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탈리아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독일 정치는 개판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후들이 힘이 더 셌고요. 명목상의 통치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황제가 없는 시대마저 전개돼요.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황금 문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후가 황제를 선출했어요. 제후들이 7명의 유명한 제후들이 모여서 황제를 선출할 정도였으니까 독일은 왕권이 엄청 약했고 제후들이 힘이 계속 셌죠. 이게 이제 몇 년까지 계속되냐면 프로이센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돼요. 프로이센이 등장할 때까지. 자, 이탈리아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그 다음에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국가와 남쪽은 나폴리 왕국은 누가 세운 나라냐면 역시 노르만족들이 세운 나라죠. 노르만족들이 세웠던 나폴리 왕국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도 역시 1860년대 이탈리아 통일 뭐 건국 통일 영웅 가리발디가 등장할 때까지 이탈리아는 계속 분열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베리아 반도, 자, 이슬람 세력에 대한 재정복 운동, 카스티아, 아라곤이 등장을 했고 두 나라가 결혼을 해서 에스파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통일국가를 이루었는데 이게 1492년이죠. 결국은 뭐 에스파냐가 통일을 이룬 것도 조선왕조, 조선건국 몇 주년이에요? 100주년이네요. 와, 콜럼버스에게 에스파냐에게 돈을 주고 어디로 가라? 아메리카라고 갔던 이유도 뭐 어떻게 보면 건국기념이겠죠. 건국기념이요. 그 다음에 카스티아로부터 독립한 포르투갈도 역시 이제 어때요? 영토국가, 통일국가가 됐고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국외 진출을 시도했다. 뭐 이때 이제 프랑스는 유명한 항해왕 엔리케가 국외 진출을 뭐 뒤에서 엄청나게 후원을 했죠. 엄청나게 후원하면서 한때는 이제 포르투갈이 세계를 주름 잡는 대제국으로까지 성장할 수도 있었죠. 문자 그대로 한때는이죠. 자, 황금문서 이건 이제 독일의 왕권이 그만큼 약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장미전쟁 역시 또한 튜터 왕조가 수립됐고 영국은 이를 계기로 왕권이 강화되죠. 신성 로마 제국. 그렇다 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때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았네요.